공부법인 주원 코너 속의 코너 법 내려온다 최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6일 엄청난 날입니다. 네, 달력 보셔도 뭐 별거 안 써 있는데 오늘 바로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이라서 하필 또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딱 눈이 펄펄 내려갔고 저는 우산도 절대 안 쓰고 정말 그대로 맞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비를 가리려고 우산을 쓰고 햇빛을 가리려고 양산을 쓰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 설산이라는 게 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용도의 그런 거는 아직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눈은 특히 이런 첫눈은 한번 맞으면서 좀 걸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설렘을 간직하라는 의미에서 아직 설산이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진짜 그대로 맞으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눈 기념 그리고 올해 마지막 녹화 기념으로 제가 이 눈사람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너무 귀엽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마음 같아서는 연말 기념 토크나 하면서 하다가 대충 끝내고 싶지만 제 본업에 충실하여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세 보증금 떼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떡할까입니다. 예, 요즘 집값으로 엄청 말이 많죠. 그래서 이게 참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진짜 골치 아픈데 특히 이게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전세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좀 간단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 필요 없고 애시당초 뭔가 위험하다 약간 껄쩍지근하다 싶은 집은 안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보험이고 법적으로 가장 훌륭한 일은 법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게 법하면 소송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소송을 하면 이미 늦었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거고요. 우리가 일찍 살면서 곱게 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사실 법을 이렇게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이랑 얼렁뚱땅 이렇게 7화까지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게 조심하고 대비하고 또 대비했는데도 일이 터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대응하고 소송해야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최소한 뭔가 처음부터 약간 싸한 거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법적인 절차로 가기 전에 일단 체크해야 될 거는 전세도 사실 다른 법적인 일이 비화되는 그런 스토리랑 항상 똑같이 흘러가요.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터지겠어? 괜찮아. 딴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분 착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 꼭 그런 데서 문제가 터집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사실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다양한 이제 경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은 전 재산 진짜 부어서 전세에 들어가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회적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보증보험이 나오고 뭐 이런 다양한 제도적 대비책이 마련된다고는 하지만 막상 보증금을 띄이는 일이 생기면은 그걸 때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비유하자면 꼭 굳이 독감을 직접 걸려서 아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아갖고, 걸릴 거, 안 걸리고, 뭐 어차피 아프게 걸릴 거 좀 덜 아프게 지나가고, 이런 게 저는 법률가로서 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법적 지식을 최대한 쉽게 전달드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를 이제 딱 가봅시다.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일단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집이 3억짜리인데, 전세가 거의 3억에 육박한다. 이거는 집값이 올라주면은 뭐 괜찮은 일이겠지만은 내가 2년 뒤에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 집값이 지금처럼 내려가고 있다. 그럼 뭐 집을 팔아도 전세값이 안 나오는데 뭐 이제 선량한 이제 책임감 있는 집주인분들은 그거를 백방으로 돈을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채워서 법적 의무를 다 하시겠지만은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조계가 먹고 사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아니 어쩌겠냐 내가 집을 팔아봐도 돈이 안 나온다 기다려라 이렇게 배째고 누워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너무 높은 집 일단 그냥 피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웨이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집이 보통 기본적으로 집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등기부 등본상 내 앞에 웨이팅이 너무 길다. 이 집 피해야 됩니다.
웨이팅이 뭐냐? 이제 집 앞에, 이제 내 앞에 빚쟁이들이 쭈르륵 줄을 서 있는 거죠. 근저당권자라고 하는데, 뭐 근저당이 쉽게 말해요. 빚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은행 대출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 2, 3, 4, 5 하고서 내가 6으로 들어가면은 백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집이 나중에 망해갖고 그 사람이 이제 망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앞에 사람들 쭉 빚잔치 하고서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 한 푼도 남은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런 경매해서 넘어갈 땐 항상 순서대로 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팅 긴 집 피하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맛집을 가도 저는 많이 기다리는 집은 가질 않아요. 어차피 세상에 널린 게 식당인데 뭐 굳이 그렇게 엄동설안에 밖에서 줄 서가면서까지 먹을 필요 있나. 그냥 근처에 가까운 맛집, 적당히 기다리는 집 그런 데 가야 먹기 좋고 맛도 좋고 하다는 점에서 저는 제가 맛집을 선택하는 이유처럼 여러분도 집을 만약에 전세를 구하실 때 앞에 웨이팅이 너무 길다. 그 집이 뭔가 되게 나이스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집이지만 앞에 웨이팅이 너무 길다 싶으면은 세상에 놀린 게 집인데 굳이 그 집에서 웨이팅 하다가 나중에 날려먹을 필요가 있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법적으로 굳이 법적으로 갈 거 없이 먼저 예방하자,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예선이었고요. 이제 이 힘든 조별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세를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유형별로 레파토리가 똑같은 게 항상 반복이 돼요. 그만큼 인간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분쟁하고 갈등하는 게 다 아롱이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레파토리를 흘러가는데 전세 보증금은 항상 그렇죠. 이제 전세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주인 아저씨 이렇게 저장된데 전화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저 계약 연장 안 하고 나가려고 한다. 근데 이제 집주인이 갑자기 난색을 표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막 저한테 쌀쌀맞게 굴더니 갑자기 알잖한 목소리로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다. 요즘 알지 않냐. 집값도 막 이렇고 이게 막 어떻게 구하려고 해도 되질 않는다. 근데 이게 일단 뭐 세를 나도 이렇게 해야 뭐 이거 그 사람 보증금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막 뭔가 복잡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갑자기 이사를 나가면은 내가 꼭 돈을 어떻게든 구해서 돌려주겠다 하는데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사 나가면 사실상 뒤에 말씀드린 대비책이 있긴 하지만 끝장이라 보면 됩니다. 이사 안 나가고 사실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이때부터 마음고생, 몸고생이 시작이긴 한데 이게 이사를 나가버리면 사실 뒤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도 동시이행이라고 해갖고 집주인은 전세계약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동시이행이라고 해서요. 아까 말하는 그 집주인의 구슬리는 말 있잖아요. 악어의 눈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이 동시이행이라는 걸 봤을 때 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뭐 이사를 먼저 나가고 뭐 사정을 봐주고 뭐 저 사람도 딱한데 아니 누가 누굴 딱하다고 해요. 지금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빼는 게 사실상 더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런저런 사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만큼은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굉장히 차분하게 그때부터는 냉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돈 못 주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는 거고요. 뭐 근데 워낙 사실관계가 명확하죠. 전세를 내가 살았다. 그래서 보증금도 다 줬다. 그리고 잘 살고 나가려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저 사람이 못 준다고 한다. 나는 집을 빼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 사람이 돈을 못 준다 하니 나는 피치 못하게 소송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서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고요. 되게 그래서 뭐 마음고생은 당연한 거지만은 소송 자체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도 사실 뭐 법리적으로 다툴 게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고요. 그래도 뭐 몇 달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또 이게 가장 갈 때까지 간 경우긴 한데 또 나름의 약간 오솔길 같은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 사정이란 게 또 하다 보니 진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임차권, 내가 임차인인데 세입자인데 그 권리를 등기하는 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나 전세계약 끝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빼준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다가 내 이름 하나 써달라. 나 임차인이고 여기서 임차보증금 못 받아갖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 상황을 한 줄로 정리를 해주세요. 해갖고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은 뭐 보통 오케이 하겠죠. 왜냐면은 뭐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장점이 뭐냐면은 아까는 원칙적으로는 이사를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제 딱 적히고 나면은 그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을 때 내 이름이 임차인으로 등록된 게 나온 걸 확인하고 나면은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항력이다, 우선 변제권이다 이런 말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뭐 지금의 경우에는 그걸 뭐 굳이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임차인으로서의 그 집에 대한 권리인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킵을 하면서 나는 이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아는 분들도 꽤 예전보다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모르면은 누가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뭘 임차권을 뭘 한 줄로 댓글을 뭘 등기부 등본에 달아주는 게 뭐 그때 누가 그 변호사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지?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은 이게 약간 사람이 또 경험 없는 일을 발생을 했을 때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그 등기 이제 한 줄이 적히게 되면은 나중에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그 등기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든 아니면 여러 뭐 고객분들을 상담하든 그럴 때 어떻게 뭐 사람 사이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뤄진 게 하루 이틀의 얘기지 몇 달 늦어진다 치면은 이미 그쪽에서 먼저 룰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페널티킥을 부여받았다 생각하고 그때는 법적으로 가는 거지 그게 뭐 정없다 어쩐다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좀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게 전세 보증금이 뭐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몇 억씩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그냥 대충 뭐 정으로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듯이 이렇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은 만약 또 뭐 생기면 어쩌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뭐 별일 다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제 또 약간 올해 마지막 녹화입니다. 근데 뭐 저는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뭐 12월이라고 한 해 다 갔다 벌써 한 살 나이 먹었구나 나 올해 뭐 했냐 진짜 뭐 엉망진창이네 한 것도 없고 뭐 풀린 것도 없고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큰일 났다 막 모르겠다 술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게 어차피 12월 31일 다음은 1월 1일이고 어차피 똑같은 날이 계속 되는데 연도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돋이 해넘이도 좀 저는 새로운 컨셉으로 항상 접근을 하고 있는 게 12월 31일에 떠오르는 마지막 해 저는 그거에 집중하고요. 1월 1일에 지는 첫 해 이런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제가 그런 거에 뭐 크게 의미부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막 해가 갔다 한 게 없어 망했어 다음 해 잘해야지 그런다고 다음 해 잘하겠습니까? 그 잘해야겠다는 다음 해가 이번 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단위로 막 극단적으로 1월 1일에 헬스장 1년치 절대 끊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헬스장 사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막 해 단위로 막 갑자기 뭘 잘해야지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뭐 그건 제 생활 신조긴 한데 뭐 해 바뀌었다고 너무 뭐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과잉하게 막 흥분하셔갖고 여기저기 막 연회비 끊지도 마시고 그냥 뭐 지금까지 뭐 건강하게 있었고 크게 아프지 않았고 뭐 감기약 몇 알 먹는 정도로 잘 지나왔다. 코로나 뭐 한 2번 이하로 걸렸다. 그 정도는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번 연말 따뜻하게 그리고 연초에도 제가 1월에 또 찾아오겠지만은 그때는 또 다른 토크로 들고 찾아오겠지만은 12월 달은 그냥 부담 없이 뭐 그래 눈이 오면 오는 거고 녹겠지 좀 차가 막히지만 1시간 반 내에 집에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저 나름의 생활 비법입니다. 이게 워낙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평소 일상을 좀 루즈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 12월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운영 전략 이런 거 아닐까 싶고요. 올해 마지막이니까 또 나름 토크를 앞뒤로 좀 길게 했습니다. 특별한 구성으로 배치를 해봤고요. 이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새해 인사 아마 제가 보기엔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선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넘버원으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